10년 전에도 탕감, 5년 전에도 탕감, 그리고 지금 또 탕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왜 또 지금이냐? 왜 매번 빚을 갚은 사람은 보상받지 못하느냐?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2013년 국민행복기금, 2015년 안심전환대출, 그리고 2024년 또 다른 이름의 빚 조정 정책까지 저는 이 흐름을 보며 안타까움이 커질 뿐입니다. 2013년 국민행복기금부터 시작된 구조. 6개월 이상 연체자 200만 명 대상 원금 일부 감면 장기 상환 구조 재조정 현재도 유사 구조 반복 중. 2017년에도 정책 반복 보고서 경고 나왔음. 8년 전 이미 반복 구조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문가 경고 존재. 하지만 현재 상황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음. 이번에도 논란은 동일합니다. 왜 지금이냐? 왜 빚을 갚은 사람은 보상받지 않느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는가?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이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왜 자꾸 반복될까? 경기 흐름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경기 침체, 내수 위축, 고금리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바뀌었지만 근본 구조는 여전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채무 일부 감면 장기 재조정 한시적 실행. 다른 이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체자나 다중채무자는 정책 공고문에서 본인 대상 여부부터 체크하세요. 과거 국민행복기금 신보기 지원 사례자라면 중복 신청 조건 및 제약사항 확인 필수입니다. 기존의 성실 상환 중인 분들은 자산 보유 여부 소득 기준에 따라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향후 유사 정책이 또 나올 수 있으니 현재 정책 종료일과 차기 시행 시기 흐름 정리해두세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감면, BS 형평성이 아니라 장기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민간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멈췄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매우 비정상입니다. 올해 경제 왜 이렇게 어렵냐는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숫자들은 이례적이고 심각하며 그리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 저는 처음 봅니다. 이게 단순히 나쁜 수치가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걸 꼭 짚고 가야 합니다.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이미 하향 조정. 2024년 말까지만 해도 1.9% 전망. 2025년 5월 기준 0.8%로 하향. 무려 반토막 수준. 하지만 아직도 낙관적이라는 평가 많음. 실제 수치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1분기 성장률 역성장. 수출,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정부 지출 모두 마이너스. 경제를 지탱할 어느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전과는 다릅니다. 과거엔 균형이라도 있었음. 예전엔 수출이 안 되면 소비라도 버텨줬고 정부 지출이 늘면 버텼지만 올해는 모든 항목이 동시에 침체. 이제 기대는 정부 재정뿐. 그러나 시기 늦음. 2차 추경 편성은 발표됐지만 집행은 최소 4분기부터 가능. 그 사이에 민간 소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추경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 높음. 이 상황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소비 위축, 투자 심리 냉각, 수출 동력 상실. 복합 위기가 겹치며 악순환에 들어섬. 가계 차원에서는 하반기 소비 회복 기대감보단 지출 최소화, 현금 유동성 유지. 부동산 투자보단 정부 재정 지출 분야 모니터링이 유리. 자녀 세대와 나눠볼 경제 대화 주제. 왜 수출보다 내수 회복이 중요한가? 추경은 언제 실제 효과를 내는가? 영상 시청 후 할 수 있는 행동. 2차 추경 집행 분야, 지역별 투자 계획 확인. 지자체 발표 예산 흐름, 공공일자리 SOC 등 분기별 체크. 유사시 내년 경제 전망 반영한 금융 포트폴리오 조정. 왜 이렇게 소비가 안 될까요? 정말 물가 때문일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3년 전에 빌린 돈이 지금부터 갚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소비도 너무 위축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부채를 본격적으로 갚기 시작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저는 이 문제를 경고해왔습니다. 이자 안 내도 되는 시기, 원금 상환 안 해도 되는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모두가 실제 돈을 꺼내 써야 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코로나 시기, 우리는 이렇게 버텼습니다. 미국은 해고를 허용하고 대신 정부 보조금을 대규모로 지원. 한국은 고용 유지 대신 금융 지원, 즉 빚으로 버틴 구조. 자영업자, 가게, 소상공인 모두 빚이 급증. 그 빚 이제부터 갚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가을부터 3년 계획으로 단계적 상환 압박 시작. 2022년 이자 납부 재개. 2023년 원금 분할 상환 시작. 2024년 만기 연장 제한 시작. 결국 이제는 누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DSR 규제까지 겹쳤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한도를 조이는 규제.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기준 더 엄격해짐. 대출은 어려워지고 이미 빌린 건 갚아야 하는 상황. 그 결과 소비는 자연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자와 원금 갚으려면 덜 쓸 수밖에 없음.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층, 은퇴 후 현금 흐름 감소에 큰 부담. 지금의 소비 위축은 예고된 후폭풍. 이 위기는 과거와 다릅니다. 카드사 부도 같은 펑 터지는 위기가 아니라 조용히 길게 일상으로 침투하는 위기. 그래서 더 무섭고 더 대응이 어려운 상황. 1단계 내 금융 상태 정리. 내가 빌린 코로나 금융 지원 내역 확인 은행 지역 신고 등. 상환 시작 시기, 금액, 만기 여부 체크. 2단계 소비 예산 조정. 불필요한 고정 지출 제거. 현금 흐름 점검 후 매달 대출 상환 전용 계좌 설정. 3단계 정부 지원 활용. 희망 리스타트 대출, 신보기 재조정 제도 등 지자체 정부 대환 제도 확인. 고령자 대상 이자 감면 프로그램, 채무 조정 연기 신청 등 검토. 4단계 자녀와 공유하기. 가족에게 경제 사정 설명. 자녀도 함께 현금 흐름 계획 세우면 소비 조절 스트레스 감소. 카드사 부도처럼 펑하고 터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무섭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지금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이제 뉴스에서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부채 위기란 말을 듣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주변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요? 왜 소비는 살아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드릴 건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짜 위기의 형태입니다. 지금은 펑하고 터지지 않는 위기입니다. 과거엔 카드사 부도처럼 명확한 금융 위기가 있었음. 정부도 사건이 터지면 대책을 세웠음. 하지만 지금은 사건이 보이지 않음. 그래서 더 방치됨. 사람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짐. 왜일까? 갚아야 할 빚이 생겼기 때문. 빌릴 수 있는 대출은 점점 막히고 있음. 하지만 뉴스는 조용하다 문제의 본질이 안 드러남. 이제는 경제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나옵니다. 가출, 이혼, 아동 유기, 극단적 선택. 이유를 추적해보면 대부분 빚 때문.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님 구조적 부채 위기. 부채 리스크는 이미 표면화됐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소비 수출 투자 모두 위축. 하지만 대책은 미비, 이유는 펑하지 않아서. 더 큰 문제는 형평성 논란.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은 보상 없음. 버티다 못해 무너진 사람에게만 구제 정책. 결국 정책의 설득력과 공감력이 약해짐. 1단계 위기 징후 인식하기.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나타나는 작은 징후 인식. 지인, 가족, 본인의 일상 속 불균형 체크. 2단계 공적 채무조정 기관 찾아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캠코자산관리공사 등. 일단 방문해서 자료 제출 상담 조정안 도출 가능. 수치가 아닌 삶 중심 접근 가능 예건강, 연령, 부양 가족 등. 3단계 취약계층에 우선 개입 요구하기. 고령자, 장애인, 아동노인 부양가정은 단순 금융지원보다 생활안정정책이 선행돼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서 연계 요청 필요. 4단계 성실상환자 제도적 보완 촉구하기. 정책의 공감대 유지 위해선 일정 기간 성실상환자에게 이자 감면, 조건부 면책 등 유인책 필요. 빚잘 갚는 사람은 손해본다는 인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 무조건 빚을 탕감해주는 게 해답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도와야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뒤 우리는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탕감, 채무 조정 확대, 사회적 논란. 이건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닙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탕감해줘도 또 빚진다는 그룹이 존재합니다. 고령자, 건강이 악화된 분,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이래서 빚을 갚을 능력 자체가 부족. 복지로 끌어들여야 하는 대상이지 금융해법으론 반복됨. 책임이 있는 소비자 그룹도 있습니다. 빚을 투자 도박 유흥에 써버린 사례. 이들은 사회적 비용을 무작정 투입해선 안 됨. 책임 구분 없는 일괄적 구제는 형평성 문제 유발. 더 중요한 그룹은 일할 의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빚 탕감보다 일자리 제공이 더 효과적.
지자체 정부가 이미 공공일자리 제도를 운영 중. 이걸 부채 상황과 연계해야 함. 채무 상황을 상담하고 공공일자리 매칭 시스템 필요. 일자리의 소득 수준이 핵심입니다. 월 100만 원 일자리는 역부족. 20만 300만 원 수준의 실질 소득이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부채 상환, 실패 사회적 손실. 1단계, 3단계 그룹화 구분. 근로 불가능자 복지 연결. 부주의한 소비자 사회적 논의 후 제한 지원. 근로 가능자 공공 일자리 제공 중심 대응. 2단계 채무상담 정책 연계 플랫폼 정비. 신용회복위, 캠코 등에서 실무 접수. 채무자 생활 조건소득 계획 등 정밀 평가. 3단계 정부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연결. 기존 공공근로지역 일자리 사업 활용. 부채 상담자에게 우선 배정소득 보장형 포지션 매칭. 4단계 실적 중심 고용정책에 의미 있는 수정 필요. 단순 취업자 수 늘리기 실질 생계 가능 소득 중심 전환. 이에 일자리 한 개당 월 250만 원 지급되도록 구조 개편. 100만 원짜리 공공일자리 3개 만들어봤자 빚은 줄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움이 되는 일자리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성실한 사람들만 손해보게 됩니다. 정부는 매번 공공일자리 숫자만 늘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자리를 받아든 분들은 말합니다. 이 돈으론 생활도 빚도 감당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를 도와야 하고 어떻게 도와야 구조가 바뀌는가에 대해 시니어 입장에서 꼼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숫자 늘리기보다 급여 수준이 관건. 100만 원짜리 3개 만드는 것보다 300만 원짜리 1개가 실제 빚갚기에 유리. 고용대책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인식 전환 필요. 단순한 취업률 개선 구조적인 소득 기반 마련으로 접근해야.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부처만 맡으면 안 됨. 고용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등도 공동 참여 필요. 금융정책만으로는 실질 소득 개선이 어렵기 때문. 정부 재정 상황 이미 빡빡한 상태. 2년 연속 수십조 세수 결손. 법인세 양도세 등 주요 세목 줄줄이 부족. 예산이 부족하다면 선별 지원 전략이 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자리로 연결. 위탄감 비용 줄이고 성실 상환자 지원 여력 확보. 1단계 공공일자리 재편 소득 기준 정비. 목표 1인당 월 20만 300만 원 이상 지급 가능한 구조. 100만 원짜리 단기 일자리 분할 정책 지향. 2단계 부채 상태에 따라 선별 매칭. 고용 가능자는 채무 조정보다 일자리 연결 우선. 자립형 채무자군 공공근로, 지역경제 협업형 직무 설계. 3단계 정책 범부처 통합 운영. 금융위금 감원하는 고용보증기부 산업부 동시 참여. 가계부채 전담 TF 형태로 가동. 4단계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신설. 일정 기간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 인하, 만기 연장, 조건부 원금 일부 감면 등 보상적 정책 마련.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바보인가요? 버티면 또 탕감해준다. 이 분위기 지금 당장 끊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다시 무너집니다. 또다시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세금으로 해결되겠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빚은 갚는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 무너진다. 도덕적 해이 확산 시 사회 신뢰 자체가 무너짐.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도 버틸 수 없음. 3년 5년 주기로 반복되는 부채 탕감 정책의 늪. 2013년 국민행복기금, 2017년 구조조정 대책, 2024년 또다시 등장한 부채 조정안. 매번 패턴은 비슷, 효과는 미지수. 정책 설계의 가장 큰 문제 데이터의 시차. 최신 정책에 쓰이는 데이터가 1년 전 기준. 통계청 자료 한정. 시차로 인해 현실과 괴리 심각.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진짜 리스크 구조적 문제.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부채. 연체자 중심으로 퍼지는 금융 불안. 정확한 원인 모르면 근본적 해법도 없다. 실시간 데이터 시스템 지금도 활용 가능한데 못 쓴. 한국은행이 수년 전 신용평가사 기반 데이터 구축. 활용은 미흡, 정책은 여전히 느린 숫자의 기대. 1단계 부채 실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용평가사, 은행, 카드사 1단위로 연계. 연체율 차입처 소득 대비 상환 비율 모니터링. 2단계 부실 가능성 있는 계층 선별 지원.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 계층은 보조금 배제. 성실 상환자는 조건부 이자 감면 기간 조정. 3단계 도덕적 해이 차단 메시지 공표. 정책 발표 시점에 무조건적 탕감이 아님.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병행. 사회적 기준 확립 필요. 4단계 연간 정기 점검 및 투명한 결과 공개. 정책 집행 이후. 상환율 변화.
재연체율 통계, 탕감 후 자립 성공률 공개,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숫자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소득 상위층이 전체 부채의 절반 가까이 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현재 정부가 활용하는 데이터는 1년 이상 시차. 대표 통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년 3월 데이터 2024년 12월 발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 이미 오래된 정보입니다. 핵심 한계 차주 단위 데이터 가구 단위 분석 불가능. 신용평가사 DB 개인별 차입 정보만. 가계의 소비 소득 자산 흐름은 파악 어려움. 실제 빚 부담은 한 집의 흐름인데 분석 틀은 전혀 다름. 자산 정보 누락으로 부채 위험도 평가 불가능. 돈을 얼마 벌고 얼마나 썼고 빚을 얼마나 졌는지까지는 파악 가능. 하지만 집이 있는가 현금성 자산이 있는가는 데이터 자체 없음. 결합 가능 데이터는 있는데 규제 장벽으로 묶여 있음.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통계청 복지조사 합치면 해답 보임.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행정 시스템 장벽으로 인해 미공개. 지금은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쓰질 못하는 겁니다. 숫자는 왜곡될 수 있다. 대표적 해석 오류 예시. 소득 상위 20%가 부채의 45% 보유를 해서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그 계층이 전체 채무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 됨. 나머지 95%는 더 적은 부채를 지고 더 힘들게 갚고 있음. 평균값에 속지 마세요. 진짜 위기는 하위층의 구조적 부담입니다. 1단계 실시간 분석 가능한 가계부채 통합 플랫폼 구축. 신용평가사 통계청 한국은행 데이터 연동. 개인 식별번호 암호화 개인정보 보호 유지하면서 연결. 2단계 정책 설계 전 데이터 시뮬레이션 의무화. 부채 조정 정책 발표 전. 예상 수혜자 분포. 재정 소요. 도덕적 해이 가능성 검토. 3단계 계층별 부채 구조 주기적 발표 의무화. 평균값 중심 계층별 세부 분해. 상위 vs 하위 계층 간 위험도 비교. 4단계 국회 기재부 차원의 규제 정비 추진. 데이터 결합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데이터는 있지만 못 쓰는 현상 해결. 소득 하위 계층이 가진 부채는 그 규모가 작을지라도 당사자에겐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들이 평균보다 적은 빚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힘든 분들은 소득이 낮고 자산도 부족한 분들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위 계층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방향도 해법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진단하려면 마이크로 데이터, 즉 정교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야 진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고 국민의 관심도 높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현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실제 사례 하나하나가 정책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